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오진우입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워서 실제 응용을 하는 다양한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칠면조의 색깔 변화 원리를 모방해서 이 색센서 쪽에 활용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생체 모방, 우리가 자연에 있는 기술을 이제 따라하기 때문에 생체 모방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리고 색깔이 이제 주 기술이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어떤 생체 모방한 기술을 이용한 이 색센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흰 긴 수염 고래가 있는데요. 대왕고래라고도 합니다. 몸 길이가 약 30m이고 몸무게가 170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길이가 30m는 대략 상상이 가는데 사람이 보통 1.5에서 2m니까 한 15명이 줄지어 서 있으면 이 정도 크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몸무게가 170톤은 이 가히 상상하기도 힘들게 큰 덩치인데요. 왜 이 고래는 이렇게 큰 덩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답을 한번 볼 텐데, 고래가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사실 사람도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활 환경에 이제 적응하게 되는데, 이 고래가 덩치 큰 이유하고 이 북유럽 쪽에 이 독일 사람들 쪽, 그 게르만족 사람들이 덩치가 큰 이유, 또는 아프리카나 동남아 쪽에 사람들이 덩치가 작은 이유하고 비슷한 이유가 됩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이 고래가 큰 덩치를 가지는 이유는 이 베르그만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이 베르그만의 법칙을 보시면 이 몸이 클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율이 줄어들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체온을 외부로 덜 뺏기는 현상인데요. 이 바다 쪽 심해는 온도가 수심이 낮기 때문에, 수온이 낮기 때문에 덩치가 큰, 특히나 고래는 포유 동물이기 때문에 체온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덩치가 커질수록 이 표면적이 전체 체적에 비해 비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도를 외부로 덜 뺏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경우도 추운 지방에 사는 게르만족들이 덩치가 큰 이유가 이와 같겠고요. 반대로 더운 지역에 사는 아프리카나 동남아 쪽 사람들이 덩치가 작은 이유가 이 반대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상자가 있을 때, 상자가 한 개가 있으면 이 전체 상자 개수와 표면 상자 개수는 같게 됩니다. 그러면 비율이 100%가 되게 되는데, 이게 8개가 되더라도 여전히 100%입니다. 하지만 27개가 되면은 외부에 드러나 있는 상자는 26개고 이 가운데 심지에 있는 한 개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면 상자 비율이 96.3%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 개수가 늘면 늘수록, 예를 들어 총 상자 개수가 1000개일 때는 내부 상자 개수가 512개가 되고 표면 상자가 488개 되기 때문에 표면 상자 비율이 48.8%가 됩니다. 이 말은 결국 이 표면에 있는 상자들은 에너지를, 열을 외부로 뺏길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이 외부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온도를, 이 외부에 에너지를 뺏기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덩치가 크면 클수록 이 내부 상자의 양이 많아지므로 온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고래가 온도가 낮은 물속에 생존하기 위해서 덩치가 크게 진화가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체 모방이라는 게 중요한 기술인데요. 생체 모방은 생명을 뜻하는 이제 바이오스하고 모방이나 흉내를 의미하는 미믹스, 두 개의 그리스 단어에서 따온 단어인데, 바이오미믹이라고 하면은 이 생명을 모방했다라고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어떤 형태학적 특징이나 어떤 색깔 또는 기능들을 모방해서 결국 우리 삶에 이 좋은 쪽으로 활용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쓰고 있는데요. 엉겅퀴처럼 이 찍찍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점퍼나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신발 등 이 뗐다 붙였다 하는 기술들도 이제 식물에서 따라 하기도 하고, 선박의 프로펠러를 이제 고래 지느러미에서 모방하기도 하고, 믹서기 모양도 칼라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간센, 우리 KTX 같은 것도 이제 앞을 뾰족하게 하는 이유는 빠르게 공기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동물에서 형태를 모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신발 같은 경우는 우리 신발에 보면은 고무신 같은 경우에는 밑에 주름이 없는데 요즘 신발들은 다 주름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한 건데요. 요 개코 도마뱀뿐만 아니고 도마뱀 종류들은 대부분 그렇긴 한데 이 손바닥에 보면은 발바닥이죠. 발바닥에 보면은 이 주름이 있습니다. 이 주름 때문에 어떤 미끈한 유리 벽면에 붙어서도 미끌리지 않고 부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모방해서 이렇게 90도의 유리벽을 올라갈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 신발에는 이미 이제 활용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 장력을 극대화시켰을 때 소금쟁이처럼 이 작은 표면으로부터 이제 물에 떠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 드론으로 많이 이제 활용되어 있지만 2016년만 하더라도 드론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하버드에서 벌을 모방해서 로봇 벌이라고 해서 이제 작게 비행할 수 있는 물질도 그때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죽지 않은 바퀴벌레가 재미있는데요. 이 바퀴벌레는 핵이 터져도 원자폭탄이 터져도 살아남는다고 알려진 동물인데 그거 말고도 이 기계적인 성질로도 여기 지금 바퀴벌레가 있고 돌이 있습니다. 돌로 바퀴벌레를 눌러줘도 심의상 하얗게 되어 있는데 눌러줘도 바퀴벌레는 쉽게 터지지 않는답니다. 내장에 있는 기관들을 탈착해가지고 이 외부 힘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탈착시켰다가 힘이 없어지면 다시 돌아오면서 이 생명력을 끈질기게 유지할 수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바퀴벌레 생각하면 좋지 않지만 만약 우리가 이런 어떤 기계들을 만들 수 있다면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기계가 바로 이제 부서지지 않고 충격을 완화했다가 외부의 힘이 사라지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형태학적인 모방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색깔에 대한 모방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염료나 안료라고 해가지고 우리 자동차의 어떤 색깔들 또는 여러 가지 페인트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빛발의 현상에 의해서 오랫동안 햇볕에 노출되었을 때 이것들이 날아가면서 색깔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연에 존재하는 이 색깔들은 이 평생 동안 색깔들이 지워지지 않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모방할 수 있으면 반영구적인 그리고 조금 더 반짝반짝 빛나는 색깔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동물들, 식물들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애벌레 같은 경우도 색깔을 가지고 있고 공작새 깃털, 나비의 모양들 그리고 장수풍뎅이의 어떤 색깔들도 외부로부터 자기를 어떻게 보면 보호하거나 아니면 위협을 주거나 또는 이 위장색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 풍뎅이 같은 경우가 이 풍뎅이는 나뭇잎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녹색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있고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나무 가지에 사는 것들은 갈색을 띠고 있는데 나무색과 비슷하게 유지를 하면서 외부 새로부터 자기를 이제 보호하게 됩니다. 그 색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우리 지금 사람들도 다른 색을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는 지금 황인종이라고 해서 백인, 흑인 사이의 색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피부색들도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진화로 어떻게 보면 결정되어 있는 색깔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피부색은 왜 다를까요? 피부색이 다른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이 멜라닌 색소 때문인데요. 피부 내에 이제 멜라닌의 양에 따라 가지고 멜라닌의 양이 많으면 피부가 이제 검게 되고 멜라닌의 양이 작으면은 피부가 이제 하얗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멜라닌에 따라서 바뀌긴 하지만 그러면 왜 멜라닌의 양이 다를까라는 게 질문입니다. 왜 다를까요? 그 이유는 이 적도 지방에 우리가 태양을 받을 때 태양의 빛을 이 지구가 에너지를 받게 되는데 그 에너지를 받을 때 지구가 전체적으로 균일한 에너지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기울어져서 자전을 하고 있는데 이 적도 부근에 이제 태양빛이 많이 받게 되고 극지방 쪽에는 상대적으로 태양빛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태양에는 우리 뒤에 또 자세히 잠깐 보겠지만 다양한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태양빛이 그 파장 중에서 이 짧은 파장은 체내에 있는 사람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나 DNA들과 반응시켰을 때 그것들과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것들을 깨트리거나 아니면 열을 가해서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빛들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피부암이 걸리거나 이제 죽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태양빛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 적도 지방에는 멜라닌이 많게끔 진화됩니다. 결국 멜라닌이 많은 사람이 살아남게 되면서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 멜라닌 색소 같은 경우가 이 짧은 파장대 빛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따라서 이제 이 아프리카 쪽, 동남아 쪽은 햇볕이 많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피부색이 이제 검게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흰 사람은 왜 힐까요? 이게 특히나 이 스웨덴이나 핀란드 가게 되면은 머리카락도 멜라닌이 부족해서 심지어 하얀 머리카락도 보이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요 극지방에 가면은 햇볕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특히 겨울 지방에 가면은 독일만 가더라도 제가 독일로 가보니까 오후 4시가 되면 해가 지고 아침에 10시가 돼야지 해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이 극지방 가면은 거의 뭐 1년 내내 이제, 그러니까 겨울 내내 이제 햇볕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햇볕이 이제 아까 파장을 생각했을 때는 단파장이 들어왔을 때 우리 세포를 파괴하거나 DNA를 이제 손상시킬 수가 있는데, 하지만 또 우리한테도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따뜻한 기운을 줘서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어떤 필수 영양소들은 음식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데, 비타민 D는 햇볕으로부터 햇볕을 받아야지만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그룹병이라든지 다른 또 질환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북쪽에 햇볕이 부족한 지역의 사람들은 해만 뜨면 나와서 이제 선탠하는 게 그런 이유인데요. 몸에 이제 최대한 햇볕을 많이 받아가지고 비타민 D를 합성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따라서 이 햇볕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멜라닌 색소가 부족한 사람들이 건강하고 살아남기 때문에 점점점 이 흰 멜라닌 색소가 부족한 사람들이 이제 생존하게 되어서 희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진화할 때 이제 얘기고요. 사실 요즘은 다르죠, 그죠? 요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백인들이 살고 유럽에도 흑인들이 삽니다, 그죠? 요즘에는 선블락이라고 해서 선크림들이 잘 개발되어 있고, 그래서 유해한 파장대, 짧은 파장대를 우리가 차단할 수가 있고요. 특히 비타민 D도 이제는 합성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꼭 햇볕을 받지 않더라도 복용하면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제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 사는 데 있어서 예전에 비교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 이 검은 옷을 입으면 더울까요? 시원할까요? 여러분들 여름에 우리가 이 검은색 옷을 입으면은 엄마들이 어떻게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덥다라고 하죠, 그죠?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 사막 지역에 매우 더운데, 여기 보면은 요거 이름은 좀 몇 가지 있던데 여기 복화대라고 되어 있는데 검은색 천을 덮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들의 말씀이 틀렸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뭐냐면은 검은색 천을 입는데 요 사람들은 이 검은색 두꺼운 천을 입을 때 그 안에 또 다른 옷을 입고 검은색 천은 덮어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외부에서 이제 태양빛이 들어올 때 이 검은색 천을 덮으니까 이 검은색은 어떻게 됩니까? 빛을 흡수하게 됩니다. 모든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물론 이 검은색 천의 바깥쪽 부분은 매우 뜨거울 수 있지만 그런 빛들을 다 흡수하니까 안쪽은 시원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름에 근데 검은색 옷을 입지 말라고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이렇게 검은색 천을 덮어 쓰는 게 아니고 검은색 티 같은 거 입을 때 얇은 티를 입었을 때 우리 피부에 닿게 됩니다. 그러면은 검은색 옷이 열을 받아서 뜨거운데 그게 피부에 닿기 때문에 더운 거 맞아요. 그죠? 엄마 말씀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피부에 직접 닿지 않고 검은색 천을 덮어 썼을 때 안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 투명한 어떤 비닐을 덮게 되면은 내부에 빛이 들어왔다가 다시 복사열이 갇히게 되면서 따뜻하게 되겠죠. 그죠? 우리 온실옷과 온실처럼 따뜻하게 되면서 더워지게 됩니다. 이걸 생각해서 보면은 우리 북극에 여러 동물들이 사는데 이 북극곰, 북극술록, 북극새가 사는데 이 친구들은 왜 흰색을 띨까요? 다들 흰색이죠, 그죠? 북극곰도 우리 곰이라고 하면 보통 갈색 곰을 생각하는데 북극곰은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일 것 같은데, 하나는 서로 이제 몸을 가리기 위해서, 이 곰 입장에서는 술록이나 북극새를 잡아먹을 때 이제 색깔, 북극은 이제 결국은 이제 눈으로 덮여 있으니까, 남극, 북극은 눈으로 덮여 있으니까
자기 몸을 이제 가리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술록 같은 경우도 북극새도 자기 몸을 숨기는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방금 아까 투명할 때 얘기했듯이 이 빛이 들어오면은 실제 이게 흰색으로 보이지만 이 북극곰도 그렇지만 이 깃털이 투명한 깃털입니다. 투명한 깃털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우유 같은 경우에도 산란 때문에 이제 흰색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깃털 하나하나는 투명한데 이제 빛이 들어와서 산란하게 되면은 우리 눈에는 이제 흰색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투명한 털이 있으면은 태양빛이 왔을 때 빛을 산란시키면서 피부 쪽으로 빛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실제 그래서 이 북극곰의 피부는 검은색인데요. 그러니까 깃털에서 산란되어 있는 빛이 피부 쪽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북극곰이나 술록이나 새들은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체온 유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격할 때도 숨기는 기능도 있겠지만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흰색 털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에 생존하기 위해서 색깔이 결정되어지게 되는데 하지만 유전적인 현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뭐 흰색을 띠기도 합니다. 알비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흑인들 중에서도 이제 알비노 현상 때문에 피부가 하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적도 부분에 있을 때 많은 태양빛을 받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생존하기가 힘들겠죠.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유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알비노가 생기긴 하는데요. 이 중에 알비노에 의해서 흰 동물은 어떤 거일까요? 이 5가지가 있는데 정답은 5가지 모두 다 알비노에 의한 동물들입니다. 알비노, 쿠두고, 악어고, 공작새고, 개구리고 이제 새인데요. 알비노의 특징은 이제 유전자 결함 때문에 이제 멜라닌 색소가 없기 때문에 색깔이 이제 피부도 색깔이 이제 하얗지만 눈을 보면은 눈도 빨갛습니다. 눈이 빨간 게 이제 멜라닌 색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눈동자는 검은색이 되는데 이건 유전적 결함 때문에 이제 빨간색을 이제 띄어 있는 것들은 알비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들을 우리가 모방해서 한번 잘 써보자는 것들인데요. 이 비둘기도 보면 색깔을 다양하게 띠고 있고 뱀도 그렇고 뭐 이것도 목적에 따라서 특히 문어가 최강인데요. 문어는 색깔도 자유자재로 바꾸지만 모양도 자유자재로 바꾸는 아직 저희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문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규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문어의 기능을 모방한다면 엄청난 어떤 기능을 가진 소자가 개발될 것 같은데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방해서 우리한테 유익한 기능을 가지는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모방을 얘기하기 전에 빛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빛은 아시다시피 파동성과 입자성이 있습니다. 파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결처럼 되어 있는 거고, 그죠? 회절이나 반사가 일어나게 되고, 입자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를 얘기할 때 입자성을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색깔을 지금 2가지 얘기할 건데, 어떤 구조색, 그리고 흡수색 2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이 구조색은 빛의 파동성에 의한 색깔이고, 흡수색은 빛의 입자성에 의한 색깔입니다. 뒤로 가면서 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 짧은 파장대부터 긴 파장대가 있습니다.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거리를 얘기하는데 빛의 가장 특징 중에 한 개는 이 각각의 빛의 파장이 있는데 그 파장하고 결맞는 크기가 있으면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에너지를 어떤 그 상호 중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라디오 파장 같은 경우에 요 라디오파와 이제 결이 맞는 크기의 건물이나 산을 만나게 되면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인데요. 도심에서는 큰 어떤 산처럼 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FM은 짧은 파장이고 AM은 긴 파장입니다. FM을 들을 때 무리가 없지만 사실 FM을 차를 타고 듣다 보면은 이 산악 지역을 가게 되면은 지직 소리가 이제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AM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AM은 더 길기 때문에 간섭이 일어나지 않아서 조금 더 깨끗한 신호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AM도 좀 간섭을 많이 받는 경우인데요. 똑같은 이유로 간섭을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짧은 파장대, UV라고 하는 자외선부터 엑스레이, 감마레이는 매우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길이가
1나노미터보다 작은 이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것과 같은 크기를 가지면 또 간섭을 일으키겠죠. 따라서 이 1나노, 10나노보다 작은 크기의 파장대의 빛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된다면 단백질이나 이 DNA, 아미노산과 이제 간섭을 일으켜가지고 이것들을 파괴하거나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짧은 파장대 빛이 좋지 않다는 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요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300에서 800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빛들을 이제 눈에 보는 것들이고요. 오늘은 요 빛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빛은 빨강, 파랑, 초록 세 개의 색으로 섞여 있는 거고요. 이 빛은 섞으면은 흰색이 되죠, 그죠? 삼원색 섞으면 흰색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색깔을 이제 보는 것들, 특히 이 동식물들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구조색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조색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나노 구조로부터 색깔이 회절하거나 간섭하거나 산란될 때 나오는 색깔입니다. 아까 이 빛이 가지고 있는 크기하고 간섭되는 뭔가가 있으면 서로가 이제 크기가 있으면 간섭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크기를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400나노미터 크기를 가지고 있는 나노 구조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 400나노미터의 파장이 간섭을 일으켜서 푸른색이 보이게 되고요. 또는 700나노의 큰 크기를 만들게 되면은 요 빛 중에 빛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장대 중에서 700나노미터에 있는 빛이 간섭을 일으켜서 붉은색이 보이게 됩니다. 또는 작은 파장대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게 외부 자극에 의해서 크기가 바뀌면은 그 바뀐 크기만큼의 빛하고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이 바뀌게 되면서 뭐 센서라든지 디스플레이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나노 구조의 크기가 간격이 넓으면 장파장대의 색깔, 간격이 좁으면 단파장대의 색깔이 보이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뒤에 말씀드릴 이 흡수색과 비교했을 때 흡수색은 염료나 알료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들은 햇볕에 오랫동안 두면 색이 바래게 됩니다. 흰색도 바래지고 누렇게 되고 우리 여러 가지 색들은 다 바램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구조색은 햇볕에 의한 색 바램 현상이 없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색깔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동차의 페인트나 여러 가지 이제 색깔로 쓰이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기술적으로 좀 부족해가지고 가격이 조금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색깔들, 구조에 의한 색깔들을 구조색이라 그러고 우리가 인공적으로 그 구조색을 모방해서 만든 것들을 광결정이라고 합니다. 포토닉 크리스탈이라고 해가지고 광결정도 이제 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나노 구조인데요. 1차원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2차원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3차원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자연의 어떤 비둘기나 나비, 어떤 공자새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그대로 구현하기에는 아직 한계는 있습니다. 비슷하게 구현하려고 이제 만들고 있는 시도가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광결정을 일으킬 때 색 구현 원리는 크게 이제 이 스넬의 법칙과 브레그 법칙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 두 개 중에서도 이제 브레그 법칙에 의해서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 브레그 법칙은 자세히는 좀 설명드리기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고 외부에서 빛이 들어왔을 때 각 가지고 있는 이 결정체에 빛이 반사가 일어나는데 결국 우리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이 보강 간섭을 통해서 나오는 빛들만 색깔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보강 간섭에서 나오는 이 색깔들이 보강되려면은 빛의 두 개의 빛의 경로 차이에서 이 거리, 결국 크기와 간격이 가지는 이 뒷값에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기와 간격을 조절하게 되면은 나오는 색깔을 조절할 수 있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색들을 우리가 1차원적, 2차원적, 3차원적인 모방을 통해서 색깔을 지금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물론 똑같이는 힘듭니다만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다양한 이제 응용처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시도가 과학계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이 포유류에 대한 색깔을 조금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새 같은 경우에도 피부가 보면 빨간색,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원숭이 같은 경우에도 코가 빨갛고 여기 파란색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것들도
이 피부 내에 존재하는 콜라겐 구조의 정렬도에 의한 색입니다. 예일대학교의 프룸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1998년도에 이 피부 내에 있는 콜라겐의 이미지를 얻어가지고 이것들의 어떤 거리, 크기의 관계성과 실제 색깔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이미지로부터 얻은 주기에 대한 이 스펙트럼입니다. 이거를 이미지를 패스트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주기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주기를 이렇게 이제 색으로 스펙트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렌지 색깔은 실제 피부에 대한 색깔입니다. 보시면 두 개가 이미지로부터 얻은 스펙트럼과 실제 스펙트럼이 매우 잘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네이처라고 하는 국내 최고의 저널에 이제 게재를 하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동식물에 대해서 그것들이 나타낸 색깔이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나노 구조에 기반한 것이라고 기반한 거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이 원숭이도 마찬가지고요. 10년 동안 다 확인해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나노 마이크로 구조가 결국 이 색깔을 결정한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2010년도에 한 12년 정도 연구를 했죠. 그죠? 2012년도에는 역으로 고대 시소새 화석을 가지고 와서 시소새 화석의 이 색깔 패턴을 이제 분석한 다음에 색깔을 유추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 바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무도 안 믿었겠지만 푸른 교수가 10년 동안 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깃털에 있는 패턴을 이제 색으로 복원시켰더니 아마 시소새는 이런 색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시소새만 아니고 공룡도 이걸 뭐 번냈는데 공룡이 우리가 파충류 일종이라 생각해서 이제 우리 현재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악어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축에서는 공룡의 후손은 이 새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처럼 깃털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어떤 추측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그런 거에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색깔을 가지는 것도 재미있는데 특히 이 칠면조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자극에 따라서 색깔이 바뀝니다. 칠면조가 교배 시기나 아니면 적들이 만났을 때 흥분했을 때 색깔이 바뀌게 되는데 요거는 한날 찍은 같은 새입니다. 같은 새인데 이렇게 진주색과 푸른색을 띠기도 하고 붉은색을 띠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저희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칠면조의 피부를 취해 가지고 이미지를 얻어봤습니다. 멀리서 찍었을 때는 잘 안 보였는데 자세하게 확대해 보니까 이제 파란색 부분은 이 칠면조 피부 내에 콜라겐 이들이 잘 정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부분을 확대했더니 앞서 봤던 원숭이나 새처럼 단면적이 잘 정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스트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주기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 이미지를 이제 변환시키게 되면은 요 400나노미터랑 600나노미터가 이제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400나노미터는 푸른색이고 600나노미터는 붉은색인데 두 개를 이제 섞으면 이제 보랏빛이 예상되는데요. 실제 저희가 취한 곳이 이 부분이어 가지고 약간 푸르불구스름한데요. 그래서 색깔이 잘 맞지 않나 보고 있고 그럼 색깔이 왜 바뀌냐 할 때는 사람도 흥분하면은 혈관 내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붉어지잖아요. 그죠? 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매우 국부적인 부분을 봤기 때문에 요 콜라겐만 있지만 실제 현미경을 보게 되면은 콜라겐도 있고 세포도 있고 혈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가 흥분하게 되면은 혈관 내에 혈류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이 콜라겐의 정렬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작을 때는 푸른색을 보이다가 흥분했을 때 간격이 넓어지게 되면은 이 크기가 커지니까 이제 붉은색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구조색이었고요. 흡수색을 조금 얘기하자면 흡수색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흰색과 검은색을 보면 얘기할 수 있는데 흰색은 모든 걸 반사시키고 검은색은 모든 걸 흡수시킵니다. 그러면 이 흰 바둑알과 검은 바둑알이 있을 때 둘 중에 어느 게 더 클까요? 혹시 우리 여러분들 중에 바둑을 두는 친구들은 유심히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 크기를 보게 되면은 검은 알이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흰색은 모든 걸 반사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고 검은색은 빛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작게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크기를 두고 바둑을 두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크기는 같지만 우리 눈에는 흰색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바둑을 둘 때 우리 눈에 두 개의 크기가 같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검은색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야지 바둑을 둘 때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는 검은 알과 흰 알이 같은 크기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색은 빛하고 다르게 이 삼원색으로 할 때 이 빛은 RGB인데 이 색은 빨강, 파랑, 노랑입니다. 마그젠타, 시안, 옐로우로 되어 있고요. 빛은 섞으면 흰색이 되지만 색은 섞으면 검은색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 흡수색은 이 염료나 안료는 이 태양에서 오는 여러 가지 파장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빛의 입자성에 기반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밴드갭 에너지만큼의 빛을 흡수하게 되고 우리 눈에는 나머지 반사된 빛만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빨간색 보이는 거는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특히 보색이라고 하는 이 파란색 쪽을 흡수하게 되면 우리 눈에 빨간색이 보이게 되는 거고, 검은색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빛을 흡수하니까 우리 눈에 반사된 게 없기 때문에 검은색이 보이는 거고, 흰색은 모든 빛을 반사시키니까 우리 눈에 이제 흰색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흡수색 입장에서는 각 물질이 이 에너지 준위를 가지게 되는데, 에너지 준위가 작으면은 낮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낮은 에너지라고 하면은 파장이 긴 7,800대 붉은색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낮은 에너지 붉은색을 흡수하니까 우리 눈에는 파란색이 보이는 거고, 반대로 에너지 준위가 높은 에너지 준위는 푸른색입니다. 짧은 파장일수록, 우리 아까 엑스레이 감마가 짧을수록 위험하듯이 높은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가시광선 영역 쪽에서도 이 푸른색으로 갈수록 높은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 보색인 붉은색을 보게 됩니다. 이 기능을 이용했을 때 이제 센서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자연계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단풍잎도 그 일종인데요. 단풍잎 같은 경우가 이제 온도가 바뀌게 되면은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외부 자극에 의해서 색깔이 바뀐다는 건데요. 이렇게 모방해서 저희가 색깔을 만들게 되면은 외부 자극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면서 뭐 온도를 예측할 수도 있고 외부의 유해 물질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색이라든지 흡수색 둘 다 우리가 이제 센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색들을 이제 모방해서 결국 이제 어떤 기능성 소재로 활용해서 우리한테 유익한 것들로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센서로 활용하려고 있습니다. 다양한 센서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도 코로나를 맞이해서 코로나 키트도 막 급작스럽게 개발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유해 물질들 아니면 또 하나의 센서를 가지고 다양한 물질들을 센싱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코나 개코 같은 이 하나의 센서로 다양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개코를 모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개는 사람보다 50배 많은 3억 개의 센서 리셉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 감도는 1억 배 이상 높습니다. 따라서 이 센서의 이 개수가 많을수록 훨씬 더 높은 감도를 가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어떤 다양한 개수의 센서 리셉터로 이루어져 있는 멀티 어레이라고 하는 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색깔을 이용해서 다양한 색깔들을 구조색이든 흡수색이든 색깔들을 다양한 개수로 멀티 어레이로 만들어 가지고 질병 진단이나 아니면 뭐 환경 호르몬들 또는 어떤 태웠을 때 나오는 어떤 불순물들 PAH 계열들 다양한 미세먼지들을 검출하는 데 쓰기도 하고, 또 냄새를 이용해서 원산지 판별이라든지 식품의 신선도 쪽에 활용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전자코 개발이 중요한데요. 전자코 개발의 중요성은 이 코로나 키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개발되면 좋긴 한데, 단점은 이 키트는 코로나밖에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중에 이제 판매되고 있는 것들도 임신 테스터기나 뭐 당뇨 진단기 등이 있는데, 이런 항원항체 기반의 센서는 매우 정확도가 높긴 하지만 임신 여부만 알 수 있고 당뇨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유해 물질과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센서로 다양한 것들을 하면 좋고요. 그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를 모방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코같이
하나의 센서로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후각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리셉터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센서로 이제 다양한 어떤 타겟들을 진단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한다면 실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 하나의 센서로 뭐 여성 호르몬 계열, 진통제 계열, 항생제 계열도 다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폐암 환자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 20개 이 센서로 이루어져 있는 어레이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가지고 아까 구조색을 모방해서 이 자기 조립을 통해서 색깔을 태울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고 그것들을 20가지 다른 종류의 물질을 이용해서 개발했을 때 이 정상인 30명과 환자 30명을 가해주게 되면은 이 20개 센서 어레이를 가지고 이제 폐암을 진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호흡을 이제 취해서 20개 센서 어레이에 가한 다음에 이것들을 패턴화시키고 폐암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의 호흡을 취한 다음에 이 20개 어레이에 가한 다음에 이 패턴화시켰을 때 이 두 개를 구분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호흡을 통해서 폐암인지 건강한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1차 임상 연구를 통해서 우리 자연에 존재하는 이 구조색을 모방하고 사람의 코를 모방했을 때 이 폐암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고요. 이에 힘입어서 2차로는 사람의 숫자를 더 늘려가지고 폐암 환자 330명, 정상인 70명을 늘려서 현재 샘플링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0명보다는 400명 늘었을 때 훨씬 더 높은 진단율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단순히 폐암을 구분한다기보다는 이 폐암이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것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암뿐만 아니고 뭐 폭발물을 구분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음식물을 태웠을 때 나오는 유해 물질을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일 신선도, 과일이 상했는지 상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지도 확인할 수도 있고, 이 줄기세포도 이제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데, 이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줄기세포를 키웠을 때 사람한테 이식을 하게 되는데, 건강한 상태의 줄기세포를 이식해야지 이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 건강한 시기를 찾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과일 신선도처럼 이 센서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적절한 시기에 건강한 상태의 줄기세포를 취해서 이제 사람한테 이식했을 때 훨씬 더 이 사람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의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타겟들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쪽도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압 시설과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코로나를 해보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유전자가 조작되어 있는 사람한테 안전한 바이러스 4종을 가했을 때 이것들을 잘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향후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 코로나 같은 유해 물질이 왔을 때, 바이러스가 왔을 때 이것들을 센서들을 활용해서 이제 측정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선행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개발한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이 구조색, 칠면조가 나타내는 어떤 색 원리를 모방해서 센서를 개발하기도 하고 또는 이 흡수색, 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밴드 갭을 이용해서 이 색깔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방해서 이 색깔을 만들고요. 특히 사람의 코, 개코를 모방해서 멀티어레이로 갔을 때 하나의 센서로 다양한 타겟군들을 이제 진단하는 쪽으로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K9은 사실은 그 마약 탐지견을 K9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K9 마약 탐지견과 같은 이 고성능 센서를 개발할 수 있다면은 뭐 코로나뿐만 아니고 다양한 어떤 타겟 물질 또는 어떤 식품 신선도라든지 유해 환경들을 이제 측정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건강한 삶을 영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생체 모방 얘기할 때 칠면조 앞에 이 문어를 얘기했었는데 문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능이 특출나고 아직까지 연구가 좀 덜 되어 있는데 칠면조나 이 카멜레온은 조금씩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칠면조에 비해서 카멜레온이 조금 더 이 높은 단계의 생체 모방인 거는 칠면조는 이 구조적 변화, 구조색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이 색소의 변화, 흡수색의 영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칠면조를 모방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이제 그 칠면조 모방뿐만 아니고 요 카멜레온의 이 색변화 원리까지 모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어떤 색 센서라든지 다른 어떤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한테 유익한 어떤 소재, 유익한 어떤 그 소자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앞으로 또 더 많은 연구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수업이 40분이어가지고 좀 사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거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질문 주시면은 최대한 성실히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른 동물의 생체 모방해서 물건 만드는 것들 신기하고 재밌죠, 그죠? 그래서 카멜레온처럼 우리 친구 한 명이 앞에 초반에 이제 카멜레온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카멜레온처럼 변신할 수 있는 거 개발하면은 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장도 쉽게 할 수 있고 만약에 군대에 우리나라는 산이 많으니까 군복이 녹색이고 사막 가면은 군복이 누런색인데요. 사실 그게 시시각각 변한다면은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도 하나의 옷으로 다양한 패션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바퀴벌레 무섭지만 진짜 바퀴벌레 생명력을 풀면 영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피부색 관련해서도 답변 주셨고, 네. 검은색은 피부에 닿지 않고 덮었어야 되고요. 북극색. 펭귄은 왜 흰색이 아닐까요? 그죠? 이것도 펭귄도 아마 진화의 어떤 그 논리가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처음 질문 받았지만 문득 생각해 보면은 펭귄은 밖에 이제 내륙에 있긴 하지만 물 속에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헤엄도 많이 치고 바닷속에 자주 있거든요. 그럼 바닷속에 있을 때 그 고등어가 등이 푸르고 배가 흰색인 게 그 이유인데요. 물고기들이 이 등이 푸르고 배가 흰색인 이유는 등이 푸른 이유는 이 바다하고 색이 비슷해야지 그러니까 그 독수리나 그런 것들한테 잡아먹힐 확률이 적답니다. 그래서 펭귄 같은 경우에는 바닷속을 헤엄치기 때문에 등은 푸른색이고 배는 흰색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밖에만 있었으면은 아까 북극새처럼 흰색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바다에 들어가니까 등이 푸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전적 결함은 치료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보호는 할 수 있는데 그 자체를 치료하는 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자석을 낳으면 유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유전적 결함 때문에 오래 못 사니까 사실은 유전이 잘 안 되는 거죠. 자석을 못 놓으니까. 그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형망토 메타 물질인데 이런 것들 개발되면 좋겠네요. 그죠? 피부색, 머리카락 색은 다 멜라닌 색소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네, 빛의 파장은 진짜 다양하고요.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은 매우 극한 작은 부분이고 우리가 눈에 볼 수는 없지만 태양빛으로부터 모든 파장은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선크림도 발라줘야 되는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안 보이는 위험한 파장대 빛들은 우리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그 비행기를 오래 타면은 사실은 X선하고 감마선을 많이 받거든요. 오존층이 있어서 짧은 파장대 빛이 방어되긴 하지만 비행기가 이제 국제선 같은 경우는 매우 높게 날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것보다는 유해 파장들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요게 이제 어린 아이들 색깔이 갈색인데 성인은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는 두께 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기들이 이 머리카락 이건 산란 이유인데요. 이게 머리카락이 얇으니까 빛이 들어갈 때 산란되면 갈색으로 보이고 두꺼워지면은 검은색 보이는 거 맞는데 인종마다 다른 거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성인 되면 두꺼워지다가 나이 더 들면 다시 얇아집니다. 제 머리카락이 지금 얇아지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인종별로 다른 거랑 같지 않고 나이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멜라닌 색소의 총량이 많아지면은 검은색이 나옵니다.
물 같은 곳에서 광결정이 나오냐는 것들을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아까 이제 제가 좀 이 설명을 좀 짧게 하긴 했는데 안에 이제 각 그 별 색깔을 이제 브래그 이퀘이션에 따라서 브래그 법칙에 따라서 색깔이 나오게 되는데 간격도 중요하고 크기도 중요하지만 매질이 중요합니다. 매질의 굴절률도 영향을 미치는데 아까 제가 매질을 생략했던 이유는 우리는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공기는 다 어차피 통하기 때문에 공기의 그 매질을 얘기 안 했는데 그게 만약에 공기가 아니고 물이 차게 되면은 물의 굴절률 때문에 빛이 회절이 되어 가지고 그 광결정이 가지고 있는 크기와 간격의 색깔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광결정이 가지고 있는 색깔의 어떤 우리 공기 중에서 색깔이 보이더라도 이걸 물 속에 넣어버리게 되면은 물의 굴절률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치 투명망도 아까 얘기했는데 사라지는 것처럼 걔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색이 나오지 않고 색이 사라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물의 굴절률까지 고려한 색을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물의 굴절률이 너무 커서 이 색깔 자체가 회절되기 때문에 이 거의 안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카멜레온은 아까 구조색 변화와 색소 변화가 같이 되어 있는 원리이고요. 2017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저널에도 이제 보고되었는데 인터넷 치면 조금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것도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까 그 문어처럼 연구는 하고 있지만 아까 구조색의 변화와 색의 변화 정도로 바뀌는구나라는 정도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자세한 원리는 아직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콜라겐 구조가 색을 발색하는 거냐는 질문에 맞습니다. 근데 콜라겐은 아무 상관없고요. 콜라겐은 투명한 거고 그 투명한 것들이 이 어떤 적층 구조를 가져서 반복적인 구조를 가질 때 균일한 크기로 반복적인 구조를 가지면 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콜라겐일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구슬 모양의 고분자 비드라고 해서 이 고분자가 있는데 그것들을 적층시켜도 색깔이 보입니다. 모든 물질을 이 똑같은 크기로 적층을 시키면 색깔이 보입니다. 물질의 종류는 상관이 없고요. 네, 공룡의 후손은 치킨, 공룡의 후손은 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베르그만의 법칙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지구가 더워질 때 키가 작아지는 질문인데요. 동남아 쪽, 아프리카 쪽의 덩치가 작은 이유는 반려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작아지는 거거든요. 이 반대로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은 반려를 안 하기 때문에 추운 지방에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엄청 더워지면은 반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체내에 있는 열을. 그렇기 때문에 덩치가 작아지는 쪽으로 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유럽 사람들의 코가 크고 동남아 쪽으로 갈수록 코가 납작해지는 이유도 유럽 사람이 코가 큰 이유는 차가운 공기가 폐로 바로 들어오면 폐가 이제 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코가 큰 거고 동남아 쪽으로 갈수록 코가 조금 낮아지는 이유는 열을 바깥쪽으로 빨리 내기 위해서 이 코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사람이 생긴 게 지역별로 다른 이유는 생존에 따라 기인하게 됩니다. 근데 저기 어디야? 에스키모인이 왜 이렇게 이 크기도 작고 코도 안 커요라고 하면 아시안 계열이 이동하면서 이제 그 에스키모인은 정착해서 산 거기 때문에 원래 거기 산 사람들이 아니고 이동해서 산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들은 그냥 버티고 사는 거기 때문에 진화랑 좀 다른 상입니다. 네, 검은색 사수해야 되는 것 같고요. 알까기 할 때. 쏙쏙 이어되면 감사하네요. 네, 자연의 구조색 원리를 이용하면은 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색을 만들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색소를 사용하면은 색소의 단점은 아까 색 발염 현상, 포토 블리칭이라고 하는데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 색이 날아갑니다. 이게 색들 염료, 안료도 결국은 분자이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얘들이 날아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색이 사라지게 되죠, 그죠? 우리 옷 같은 것도 색에다가 햇볕 계속 놔두면 요거 좀 저도 뭐 검은색, 군청색인데 이게 허옇게 바람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구조색은 색바람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색소를 전혀 없어도 색을 만들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도 색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조색이 칼로 긁으면은 칼로 긁힌 부분에는 물론 색이 사라지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남아 있고요. 이게 나노 마이크로 크기이기 때문에 손으로 눌러서 이게 누른다고 지워지거나 하는 이 구조는 아닙니다. 네, 구조색, 흡수색을 활용하면 진짜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전자코 개발을 이용해서 지금 개발된 실제 적용 사례는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 뭐 영구적으로는 아까 저희도 폐암도 진단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보고를 하고 있지만 시제품은 없습니다. 시제품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고 어떤 연구 정도, 시작품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 지금 잠깐만 제가 쑥 지나가 버렸습니다. 잠깐만 내려오다가. 코로나, 흡수색, 전자코. 특정한 물체에 빛이 도달하지 않도록 만들게 되면 투명토. 네, 투명토도 사실 메타라고 해서 우리가 메타 물질을 만들고 있는데 메타 물질의 기본 원리가 여기 써주신 것처럼 이 빛이 그쪽 위치로 도달하지 않게 하는 건데요. 뭐 투명망토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투명망토는 실제 물질 자체가 없다기보다는 우리 눈에 그게 이제 거기에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건데 메타 쪽 연구도 요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 되지 않을까 진단하고 있고요. 코로나 진단도 전자코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근데 아직 전자코가 이제 시제품이 안 됐는데 영구적으로는 가능하고 목표로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이나 식물의 구조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찾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동물이나 식물뿐만 아니고 모든 걸 찾고자 하는 건데 왜 찾냐면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들은 현재 살아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각각의 기능과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살아있고 우리 인종도 우리 인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기능들을 모방하면은 우리가 더 이제 건강하게 살고 더 오래 살고 더 어떤 유익하게 효율적으로 산다고 해야 되나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방하는 건데 뭐 꼭 동식물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포함되겠지만 그 현재 살아있는 동물, 살아남은 식물들이 그 엄청나게 자기만의 어떤 기술들이 있거든요. 각기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자코 등 의료기기의 프로그래밍 기술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코는 사람의 코는 약간 600만 개의 리셉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냄새가 들어올 때 600만 개 중에서 그 패턴 분리라고 해서 600만 개 중에서 600만 개가 다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커피에 작동하는 조합이 있고 뭐 딸기 향에 작동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들을 구분하는 것도 이제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 패턴으로 우리가 인지하기 때문에 그 코에서 받은 이 패턴을 뇌로 보내는 과정에서 어떤 딥러닝을 포함한 각종 어떤 프로그래밍 기술이 매우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딥러닝, 센서가 하나의 어떤 이 관통하는 기술을 보는 이유가 아무리 센싱을 잘해도 빅데이터화를 못하면 안 되고 아무리 빅데이터화를 잘해도 딥러닝화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또 가장 키 기술이 우리 프로그래밍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체 보관 기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색도 하고 있지만 다양한 것들 뭐 특히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지금 들어가 있지만 다른 어떤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게 생체 보관 기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자연을 모방하는 게 더 쉬워서 생체 보관 기술을 연구하는 거냐 질문이 있는데 더 쉬운 게 아니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기술을 직접 개발할 때 우리가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뭔가 개발해야 되는데 우수한 걸 알아야지 따라서 개발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감히 사람의 머리로 상상을 못하니까 자연을 보다 보니까 아하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라고 보게 되니까 모방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생각할 수 있으면 생각한 대로 개발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자연을 모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생체 모방 관련은 학과, 생체 모방은 거의 융합의 거의 끝단인데요. 아까 뭐 우리 그 개코 도마뱀을 모방한 어떤 기계라든지 소금쟁이를 모방한 그런 것들은 뭐 전자전기, 기계과가 되겠지만 또 바이오 소재를 한다면 뭐 생명과학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사실은 뭐 학부 때 어떤 생체 모방을 바로 할 수는 없고요. 학부 때는 어떤 각 관련 학과를 가는데 학부 이상의 뭐 대학원을 갔을 때 융합을 할 때 이제 조금 더 적합하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학부 자체에서는 생체 모방 쪽을 딱 해서 가르치는 학과는 아직은 많지 않은데 뭐 요즘 생기고 있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많지는 않습니다. 비행기 많이 타면 감마선 많이 받습니다. 건축에도 생체 모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여러 가지 이제 난방이라든지 또는 이 시원하게 어떤 냉난방 같은 것도 할 때도 생체 모방이 아니죠. 기존의 어떤 뭐 벌집 구조를 모방한다라든지 아니면 두더지가 뭐 진모에게 여러 가지 어떤 동물들이 식물들이 이루고 있는 구조를 모방해서 최대한의 어떤 효율을 갖추기 위해서 건축에도 많이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도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생체 모방은 특정 과로 측정할 수는 없고 하지만 생체 모방을 그러니까 아까 색으로 할 건지 구조로 할 건지 개발하는 게 센서일지 건축일지 로봇인지에 따라서 학과가 정해지겠네요. 우리나라에서 발견한 생체 모방 기술 이건 뭐 딱 모르겠습니다. 딱 구분지어서 이거는 잘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딱 어떤 떠오르는 건 없네요. 그리고 생체 모방 로봇도 드론이 근데 사실은 뭐 생체 모방이 지금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드론처럼 쓸 수도 있고 뭐 일상생활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아까 그 바퀴벌레 모방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은 차 사고 날 때도 차가 이제 팍 부딪히면은 엔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탈착되면서 부서지게 되는 건데 그 충격을 흡수해서 살짝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원래 들어온다면은 뭐 차 사고에서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간단히 생각했을 때. 네, 화려한 색을 가진 공작새, 전복, 전부 다 구조색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 맞습니다. 전복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은 구조색 중에서도 아까 이제 브레그 이퀘이션에 이제 맞긴 한데 요거는 틴 필름 인터페로미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필름 층이 있을 때 또 이게 필름의 층의 두께에 따라 색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복은 사실은 구조색 중에서는 브레그 이퀘이션 쪽은 아니고 틴 필름 쪽인 같긴 한데요. 어쨌든 실제 색깔 아니고 구조색, 그 빛의 간섭 때문에 생기는 색깔입니다. 생체 모방은 화학, 생물학, 물리학 다 포함됩니다. 화학, 물리, 생물 다 중요합니다. 물리, 화학, 생물 다 생체 모방 기술도 수술 등에도 적용되겠죠. 될 겁니다. 충분히. 그죠? 아직 생체 모방 기술은 학부로 하기엔 아까 얘기했지만 학부에 없다라기보다는 학부가 기반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로 넘어갈 때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특정 학부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뭐 각 그 우리 학생들이 뭐 자기들이 원하는 본인들 꿈이 있잖아요. 그 꿈에 맞게끔 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생체 모방이 활용되는 데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 각각의 개인 어떤 흥미에 따라서 기본 학부를 하고 대학원을 가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야와 다른 분야를 접목시켜 가지고 융합해서 넓혀가는 게 옳은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체 모방 기술은 쉬운 기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개발하게 됐을 때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는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생체 모방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생체 모방 기술 중에 우리가 그 홍합의 접착력도 모방하고 있거든요. 홍합 같은 경우가 사실은 선박 입장에서는 안 좋은데 배에 보면 이렇게 홍합이 붙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항이 받으니까 효율이 떨어져서 안 좋거든요. 그래서 홍합 떼는 게 일인데 근데 실제 이 홍합의 접착력을 우리가 모방하게 된다면 접착제로 썼을 때는 매우 좋은 기술로 쓸 수 있고 뭐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뭐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 재밌는 또 너무 또 실제적인 중요한 질문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없고 하니까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